자, 오늘 주간지 한번 펼쳐봐봐. 주간지 오늘 나눠준 거. 보면 앞에 선생님이 개념어를 좀 집어넣어 놨단 말이야, 이제. 앞에 내 뒤에 무조건 써보라는 거야. 이거 주간지 맨 앞장에, 안 받았어? 주간지 맨 앞장에 개념 있잖아. 개념 좀 한번 같이 한번 보자고. 일단 여기 첫 번째 보면 이거 좀 읽어봐야 돼. 이 정서하고 태도는 어느 정도 선생님이 구분해 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정서는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정서라면 태도는 누군가에 대한 태도인 거야. 향한 감정인 거야. 불쌍하다라는 말인데 그 불쌍하다는 거는 반드시 중간에 목적어가 필요 있어야지. 대상이 누가 불쌍한지가 있어야 되잖아. 나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이란 말이야. 불쌍하다, 안타깝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가 돼? 태도가 되는 거야. 정서는 슬프다, 기쁘다 이런 것들이 정서가 되고 태도는 누군가를 보면서 그립다, 안타깝다, 뭐 보고 싶다 또는 미워한다, 뭐 싫어한다 이런 것들이 태도에 해당한다는 거. 그래서 정서하고 태도를 좀 구분해주면 좋아. 지금 4페이지야. 자, 그래서 정서와 태도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태도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시적 하자가 시적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보이는 반응이다라고 나와. 그거 4페이지. 주간지 4페이지. 시적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보이는 자세나 태도 이거야. 그러니까 이건 항상 태도는 누가 있어야 된다? 나의 감정을 받아줄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어조가 나오는데 어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목소리라고 생각하면 돼. 그 시를 읽을 때 어떤 목소리로 읽는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소리는 내용하고 중요하지 않아. 내용이 슬프다 하더라도 차분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는 목소리 톤과 관련된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밑에 있는 기억에 보면 영탄적 어조가 나오는데 영탄적 어조하고 격정적 어조는 같다고 봐도 돼. 그러니까 영탄이라는 얘기는 어떤 대상에 대한 놀람이라든지 분노, 뭐 슬픔 이런 것들인데 이게 목소리의 슬픔이 드러나야지 내용의 슬픔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나는 슬프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잖아. 얘는 영탄적 어조가 아니야. 하지만 슬프도다. 이렇게 되면 영탄적 어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용이 아니라 목소리 톤이라는 거. 그게 어조야. 그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영탄적 어조와 격정 어조의 반대말이 밑에 담담하고 차분한 어조 디귿이 되는 거야. 얘는 감정의 절제야.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용으로 감정의 절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 톤에 감정이 없는 거야. 아까 했던 슬프다라는 감정을 드러내더라도 차분하게 나는 슬프다 라고 말하면 목소리에는 감정이 안 묻어나잖아. 그렇게 되면 얘는 차분하고 담담한 어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어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가 된다? 목소리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근데 이런 거를 잘 못 찾을 때 찾는 방법이 뭐 영탄적 어조의 느낌표라든지 뭐 도다, 구나, 뭐 감탄사 이런 것들을 보는 거야. 알겠지? 네, 그런 것들은 이렇게 해서 보고. 그래서 정서하고 태도는 어느 정도 구분을 해주는 게 좋아. 그래서 문제 풀 때 다음 중 시적 하자의 태도가 기억과 같은 것은 이라고 말하면 태도를 구할 때 먼저 그럼 얘는 누굴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에 이거 먼저 찾아놔야 돼. 그래야지 좀 문제 풀 때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요거 꼭 설명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요거 한번 앞에 집에 가서 읽어보고 맨 뒤에 가보면 26페이지 정도에 가보면 이렇게 빈칸으로 선생님 갖다 놨단 말이야. 26페이지에 26페이지 빈칸 있으니까 이런 거 보면서 한번 채워보는 거야. 이거 외우라는 게 아니라 자주 읽어보고 안 채워지면 앞에 거 보고 이런 내용이구나. 답만 보고 베끼지 말고 생각해보고 읽어보고 이게 무슨 태도구나. 이게 무슨 정서구나. 이런 거 써보도록 해.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지문인데 이제 3학년 지문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수능 평가원 지문이 나오기 시작하면 지문 자체의 난이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근데 지문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건 결국은 구조화야. 내용 어려워. 이 내용을 다 이해하기에는 우리가 그렇게 머리가 똑똑하진 않은 것 같아. 짧은 시간 안에 보기에는. 자, 문단 번호부터 한번 써볼까요? 몇 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보자.
자, 5개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가보도록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 화제나 논제가 나와 있으니까 이 첫 번째 문단을 짧게 읽는 건 안 돼. 일단 무조건 끝까지 읽어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 체크할 것들 체크하면서 끝까지 한번 읽어보자고. 인간의 본성에는 서로 두 관점이 있다는 얘는 무조건 밑줄이야. 왜 밑줄이냐면 두 관점이 있다라고 말했으면 뒤에 두 개가 나올 거잖아. 얘는 중심 문장을 떠나서 이런 게 나오면 무조건 밑줄이 돼야 돼. 자, 인간 본성에 대한 두 관점이 있다. 바로 뒤에 종교적 인간관에 따르면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종교적 인간관 하나 나오겠지. 그럼 종교적 인간관이 나오면 또 뭐도 나오겠니? 다른 인간관도 나오겠지.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반면 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 이렇게 두 개가 돼.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묶어주는 얘니까 얘가 밑줄인 거야.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 글 전체의 중심 문장이 그건 아니야. 참 끝까지 읽어봐야 돼. 읽어보자. 인간의 본성에 관한 서로 다른 두 관점이 있대. 종교적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물리적 실체인 몸 이외에 비물리적 실체인 영혼이 있어. 영혼은 물리적 몸과 완전히 구별되며 인간 결정의 원천이다. 반면 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은 물리적 몸에 지나지 않는다. 물리적 몸 이외에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의 결정은 단지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사건이다. 이러한 묶었어요. 두 관점 중 유물론적 인간관을 가정할 때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까? 즉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을까? 이렇게 가령 예시니까 예시는 중요한 거 아니겠죠? 갑이 냉장고 문을 여니 딸기 우유와 초코우유만 있다고 해보자. 갑은 이것들 중 하나를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을까? 라고 말했지.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정리하지. 이 다음에 나올 내용은 뭘까? 자, 이 다음에 나올 내용은 무슨 내용이 나올 것 같아? 인간은 뭐가 있는지 여부? 자유의지가 있는지의 여부를 물어보는 거야. 무슨 론적 관점에 입각해서? 유물론적 관점에 입각해서. 그럼 밑줄은 어디가 되겠니? 이러한 다음이 되겠지? 이러한 두 관점 중 유물론적 인간관을 가정할 때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까? 즉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을까라고 말했어요. 선생님이 즉이라는 말은 앞뒤가 똑같다는 말이야. 즉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까라는 말하고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을까라는 말은 두 개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 앞에 것만 해줘도 상관없겠지. 근데 둘 다 이해하면 좋으니까 이렇게 선생님이 해놓은 거야. 그럼 이 글에서는 유물론적 관점 입장에서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까? 또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을까? 이거에 대한 답을 구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글을 읽을 때 종교적 인간관이 무엇인지 내용이 쉬우니까 읽고 기억이 돼. 그러면 뭐 억지로 기억하지 않을 필요는 없어. 유물론적 인간관 읽어보니까 뭐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이해한 걸 버릴 필요는 없어. 하지만 읽다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이걸 반복적으로 읽어서 종교적 인간관에 대해서 또는 유물론적 인간관에 대해서 막 되뇌일 필요는 없단 말이야. 알겠지? 아, 여기 종교적 인간관 설명 여기 있구나. 여기 유물론적 인간관 설명이 있구나. 이 글에서는 유물론적 인간관에 입각했을 때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을까라는 그거에 대한 답인 거야. 자, 그럼 견해가 나오겠죠. 자유의지가 있다 또는 없다. 두 가지 견해가 나오겠지. 둘 중에 하나가 볼게요. 이러한 질문과 관련하여 반자유의지 논증은 갑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라고 나와있죠. 결론이 먼저 나왔어요. 얘는 그냥 밑줄일 거예요. 반자유주의 논증은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렸대요. 누구는? 반자유주의 논증은요. 자, 그러면 이렇게 결론이 먼저 나오면 뭐가 나오겠니? 그 다음에는? 결론을 먼저 내줬어. 그럼 끝이야? 그래, 결론에 대한 이유, 근거가 나올 거라는 거야. 그래서 그 근거가 나오는데 우선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우선 무조건 세모예요. 우선 임의의 선택은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거나 무작위로 일어난다. 여기서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것은 선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결국 두 가지라는 거잖아. 선결정되거나 무작위로 일어난대. 여기서 무작위는 선결정되지 않은 것입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지. 이러한 전제의 반자유의지 논증은 선결정 과정과 무작위 과정을 모두 고려한다. 첫 번째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얘는 1이겠죠. 자, 왜 첫 번째가 1이면 그 다음에 2도 있어야 돼. 근데 첫 번째가 임의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선결정된다고 가정해보자라고 했지. 그러면 선결정될 때고 또 하나는 어떤 경우가 있니 그러면?
첫 번째잖아. 두 번째는 뭘까? 밑에 보지 말고 위에만 보고. 첫 번째가 임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된다고 가정된 거지. 그럼 임의 사건은 두 가지지. 첫 번째 뭐 되거나 선결정되거나, 두 번째 뭐가 되거나 무작위로 일어나지. 그럼 첫 번째가 선결정이면 두 번째는 뭐가 나오겠니? 무작위가 나오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미리 가보면 쭉쭉쭉쭉 나오고 가령 두 번째로 여기 나오지? 그럼 여기가 2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결론이 이거야. 자유의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지? 임의 선택은 두 가지야. 두 가지 중에 얘는 이러니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두 번째는 이러니까 자유의지가 보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결론 내려준 거야. 그러니까 내용을 보지 말고 가정만 보자면 선생님 밑줄은 어디다 걸 거냐면 임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의 선결된다고 가정해보고, 또 임의 선택이 무작위로 난다는 것을 가정해보자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결론은 뭐라는 거야?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결론, 내용만 보자면, 내용이 아니라 구조만 보자면 이렇게 돼. 근데 이 두 개를 하나 묶어주는 게 필요하겠지? 그러면 정민아, 이 두 개를 묶어주는 밑줄이 뭐가 되겠니? 임의의 선택이 선결정, 임의의 선택이 무작위, 이 두 개를 묶어주는 것? 두 개에 해당하는 게 다 들어가 있는 밑줄 있잖아. 어떤 거? 요거, 우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밑줄이 좀 많아지지만 이렇게 돼요. 선생님 내용 지금 안 읽어주고 있는 거야. 너네가 뭐 선생님 구조만 보여주면 되니까. 자, 첫 번째 문단부터 다시 가보자. 첫 번째 문단. 자, 인간의 본성에 관한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종교적. 두 번째가 유물론적. 이 글에서는 유물론적 인간관에 입각했을 때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있을까? 이걸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반자유주의 논중에서는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거야. 왜? 임의의 선택은 선결정되거나 무작위로 하는데 선결정일 경우는 이러니까 자유의지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가보면 또 임의의 선택이 무작위라고 가정해보면 이러니까 자유의지가 없다고 보는 거야. 결론은 답은 정해져 있는 거야. 그 과정만 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면 오히려 문제 풀 때 좀 도움이 되는데 너무 디테일하게 보면 그게 점점 더 어려워져. 이렇게. 자, 그러나 선생님 막 글을 좀 안 읽지? 그러나 이 논중에는 다양한 비판이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뭐가 나오겠니? 다양한 비판이 나오겠지. 그래, 다양한 비판이 나올 거야. 근데 다양하니까 두 개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이 글에서 너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 반자유주의 논증을 비판하는 한 입장에 따르면 이라고 나왔으니까 하나 입장이 나올 거야. 반자유주의 논증에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 선결정 가정이냐? 선결정 가정이니까 위에서 이거지, 이거? 첫 번째 거.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 결론은 받아들여야 한대. 만약에 선결정되어 있다면 그건 받아들일게. 자유의지 없는 거 인정해. 하지만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그럼 얘를 고려했을 때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없다?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얘는 받아들일 수 있어. 하지만 얘는 받아들일 수 없어. 따라서 결론. 반자유의지 논증의 결론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라고 나와있지.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있어요. 자,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것에 대한 반박인 거야. 그 이유가 나와있으니까 이유 한번 가보자.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야. 임의 선택이 자유의지의 산물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에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얘는 무조건 밑줄이라 그랬지. 첫째, 내가 그 선택의 주체여야 한다. 둘째, 나의 선택은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지 않아야 한다. 이거야. 자유의지가 되기 위한 조건이야. 이렇게 된다면 자유의지가 되는 거야. 여긴 누구의 입장이냐면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입장이야. 자유의지의 산물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 선택의 주체고 또 나의 선택은 그 이전 사건들에서 선결정되지 않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어떤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어 있다면, 먼저 결정되어 있다면 이것은 자유의지를 위한 두 번째 조건과 충돌한대. 따라서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과정을 고려할 때 결론은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점은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지. 이 내용 어떤 내용하고 똑같아? 자, 선결정 과정을 고려할 때 결론은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지.
선 결정되지 않아야 되는데 어떤 선택이 그 이전에 의해서 선 결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그건 받아들일 수 있다. 따라서 받아들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자유의지와 다른 의미의 지닌 자유의지가 다를 수 있다. 만약 내가 자유롭게 선택했다는 말이 근데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있잖아. 니네한테 일부러 글을 어렵게 여기서 집어넣은 내용이야. 중심에서 약간 벗어나 있어. 문제를 내기 위해서 억지로 만든 내용이야. 이 글 전체 흐름상 반자유의지 논증은 두 가지 조건을 들어서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없다고 얘기했어. 첫 번째, 선 결정되어 있을 때는 이러니까 자유의지가 없어. 그게 무작위야. 그럴 땐 이러니까 자유의지가 없어 라고 주장해. 그래서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없다야. 반자유주의 논증은. 근데 그걸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첫 번째, 선 결정되어 있을 때 가정은 받아들일 수 있어. 이거야. 하지만 두 번째, 무작위에 의한 선택은 자유의지가 없다는 말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돼. 자, 그래서 다음에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돼. 자유의지가 되려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야 돼. 근데 선 결정 가정일 경우는 얘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어. 그래, 자유의지가 없어. 이거야. 요 뒷내용은 뭐냐? 문제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전체 글 흐름에서 벗어나는 내용이니까 얘는 쉽게 말하면 안 읽어도 돼. 벗어났으니까. 물론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 그건 그때 가서 봐도 된단 말이야. 전체 흐름은 오히려 해쳐, 이게 있으면. 자, 그럼 민주야. 여기서는 선 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이지.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니? 그래, 무작위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출발이 어떻게 돼? 다음으로 이렇게. 어떤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날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의 선택의 주체가 나일 수 있다라고 했지. 그러면 반자유주의 논증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반자유주의 논증에서 무작위로 선택이 일어났을 때도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했잖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 그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이미 답은 다 정해져 있었어, 이미. 그래서 어떤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선택의 주체는 나일 수 있다. 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 갑이 딸기우유를 선택했다는 것은 선택 시점에 갑에 대해서 신경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갑의 이러한 신경사건이 이전 사건들에게 선결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해보자. 선결정되지 않은 거야. 무작위야. 이러한 가정 안에서도 갑은 그 선택의 주체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은 선택 시점에 발생한 뇌의 현상사건으로서 갑이 딸기우유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바꾸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반자유의지 논증의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해도 되겠는데 여기다 밑줄 한번 해줄까요? 이 글이요, 선생님도 니네한테 이 글이 쉬운 글이야 라는 말을 절대 안 해요. 되게 어려운 글이에요. 말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어려운 글일수록 시선을 좀 떼. 여기서 분명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내가 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문제는 너희한테 너희의 능력 밖의 문제야. 자, 정리 한번 해보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문단 갈게요. 첫 번째 문단 다시 한번 항상 글을 다 읽고 정리해야 돼. 인간의 본성에는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종교적 인간관, 유물론적 인간관. 이 글에서는 유물론적 인간관을 고려했을 때, 영혼이 없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을까? 이거야. 반자유주의 논증에서는요,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을 내려요. 자, 임의의 선택은 선결정되거나 무작위로 일어나. 미리 결정됐거나 아니면 무작위 되거나. 선결정되어 있을 때는 이래서 자유의지가 없고요. 무작위로 했을 때도 이래서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반자유주의 논증에서는. 하지만 얘를 비판하는 입장에서는요, 다양한 비판이 가능한데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반자유주의 논증은 결론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요.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선결정은 받아들일 수 있어. 선결정에 의한 논증은. 하지만 무작위에 의한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야. 자, 그 얘기를 보면 이래. 임의 선택이 나의 자유의지의 산물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선결정 과정을 고려하면 두 번째 게 없어.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없어. 이건 받아들일 수 있어. 오케이. 하지만 무작위로 했을 경우는 할지라도 그 선택이 무작위니까 두 번째 건 선결정되지 않으니까 무조건 맞지. 무작위일 때도 나의 선택이 주체일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자유의지가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틀어졌기 때문에 반자유주의의 무작위 논증 과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글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흐름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만약 이 글의 제목을 붙이자면 뭘로 붙일 수 있을까?
니네가 한번 밑줄 친 거 보고 이 글의 제목을 한번 붙여봐. 이 글의 핵심을 뭐 꿰뚫어 봐도 돼. 핵심 뭐부터 찾아봐도 돼. 이 글의 핵심은 반자유주의 논증일까? 아니면 반자유주의 논증에 대한 비판일까? 아니면 둘 다일까? 둘 다 해도 되겠다 그러면. 반자유주의 논증의 내용과 반자유주의 논증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입장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글의 제목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 글의 내용은 좀 어렵더라도 흐름은 보인다 이 얘기야. 항상 글은 흐름 찾는 데 중요한 거야. 자, 문제 풀어볼까요 그러면? 자, 1번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런 문제는 사실적 사고라고 했죠. 사실적 사고고 내용일치예요. 내용일치는 항상 몇 번째 문단에 있지? 옆에다 문단번호 써보는 거야. 그러면 문제 되게 쉽게 나와. 유물론적 인간관은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 키워드는 유물론적 인간관이에요. 몇 번째 문단에 나오죠? 도현이 몇 번째 문단에 나와? 유물론적 인간관에 대한 내용. 책 펼쳐. 야, 좌우로 펼쳐. 좌우로. 눈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손가락도 짚어야 되고. 유물론적 인간관 몇 번째 문단? 대답. 몇 번째 문단? 첫 번째 문단.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맞아? 네. 유물론적 인간관은 인간 선택을 물리적 사건으로 본다. 얘도 키워드는 유물론적 인간관이지. 첫 번째 문단이겠네? 인간의 선택을 물리적 사건으로 본다. 맞아? 맞아, 아니야? 민주, 맞아, 아니야? 맞아. 종교적 인간관은 인간이 물리적 실체로만 구성된다고 보지 않는다. 종교적 인간관 키워드. 얘도 몇 번째 문단? 첫 번째 문단이지? 맞아? 물리적 실체로만 구성된다고 보지 않아. 모두 포함돼. 비물리적. 그게 뭐라고 불러? 영혼. 그렇지. 종교적 인간관은 인간의 선택에서 비물리적 실체가 하는 역할을 인정한다. 맞아? 종교적 인간관은 인간의 선택에서 비물리적 실체가 하는 역할을 인정한다. 맞아? 몇 번째 문단? 첫 번째 문단. 반자유주의 논증이야. 임의의 선택이 선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 아니지. 왜? 글의 흐름 보란 말이야. 반자유주의 논증에서는 임의의 선택을 두 가지로 보지. 첫 번째는 선결정, 두 번째는 무작위. 둘 다 고려하잖아. 그러니까 무작위 됐을 때도 인정하지 않고 선결정 됐을 때도 인정하지 않는다. 글의 흐름을 보니까 얘가 그냥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럼 요거는 답의 근거를 몇 번째 문단으로 봐야 되겠니?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되니까. 반자유주의 논증은 키워드야. 키워드는 두 번째 문단이잖아. 임의 선택은 이전 사건들에 의해서 선결정되거나 무작위로 한다. 두 가지 상황을 다 고려해서 얘가 1, 얘가 2. 그러니까 두 번째 문단을 통해서 알 수 있었죠? 두 번째 문단. 답은 5번. 이렇게. 자, 그 다음 A하고 B야. 요 순서대로 가는 게 맞다고 했지? 자, 민주 A가 뭐니? 얘는 좀 나중에 풀어볼까? 왜냐면 그 다음 문장을 꼼꼼히 봐야 되니까. 나는 솔직히 말하면 이 문제는 너네가 틀려도 된다고 봐. 2점짜리라서 이런 쉬운 2점짜리 무조건 맞춰야 된다가 아니야. 글의 흐름에서 벗어난 문제는 아직은 우리한테 시간 안에 풀기 위한 능력 바뀔 수 있어. 넘어가. 다음. 니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했어. 가장 적절한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면 얘는 서술형이야. 본문에서 무조건 찾아야 돼. 그러니까 답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와야 돼. 자, 니은이 볼까요? 니은이 뭐냐면 니은 어딨냐? 반자유주의의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 왜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 무작위 가정을 고려했을 때도 선결정되지 않았지. 그때도 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왜? 선결정되지 않았을 때도 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찾아봐. 이제 해봐. 신경 써봐. 글은 잘 봐. 여기서부터 볼게. 이 비판하는 입장이잖아. 비판하는 입장은 두 가지야. 두 가지 가정. 선결정이 있을 경우 무작위 둘 다 고려해. 선결정이 돼 있어. 그래, 니네 말이 맞아. 이거지. 무작위 가정? 니네 말이 틀려. 니네 말이 왜 틀렸는데? 자유의지가 되려면 선택이 주체여야 되고 선결정되지 않아야 돼. 근데 선결정됐다면 두 번째 조건이 틀어졌으니까 얘는 니네 말대로 자유의지가 아니야. 하지만 얘가 무작위로 일어났다면 선결정되지 않았지. 그 무작위한테도 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선택이 주체일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니네 말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 이렇게. 그럼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여기 있는 내용이지.
어떤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날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택의 주체는 누구일 수 있다? 나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무작위더라도 선 결정되지 않았어도 그게 선택의 주체가 나일 수 있기 때문에 네 말은 틀렸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몇 번일까? 자, 정민아 몇 번인 거 아니야? 지금 머릿속에 그게 들어가 있 그래, 5번이야. 당연히 5번이지. 왜 5번이겠니? 자유의지의 산물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지. 하나는 뭐고? 선택이? 주체가 누구? 그래, 주체가 나인 거 가능하지. 두 번째, 선결정이? 그래, 선결정이 아니어야 돼. 이게 가능하다는 거야. 무작위일 경우에는. 무작위란 얘기는 이미 선결정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 그 상황에서도 선택의 주체가 나일 수 있다는 거니까 두 가지 선택이 충족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 문제가 오답률이 진짜, 이 문제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위에 거 풀어줘도 이해 못하는 애 있었고요. 얘는 풀어주면 이해하지만 얘를 하나씩 찾아가면 절대 못 푸는 문제. 니은의 이유를 먼저 딱 짚고 와야 돼. 그래야지만 풀리는 문제야, 이 문제가. 여기 소나기였어, 소나기. 막 애들 막 다 틀리고 막 그래. 장난 아니었어. 이때 등급컷이 90점이 안 됐어. 자, 오케이. 좋습니다. 63번 가볼까요? 이 문제도, 와, 이거 3개 다 맞은 문제가 다 맞은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이게. 항상, 얘들아, 선생님 질문 하나 했던 거, 문제 풀 때 어떤 절대적인 이렇게, 절대치가 있잖아. 되게 중요한 어떤 기본 원리 같은 거. 늘 얘기해, 선생님이. 시원아. 어떤 말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있고, 비판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쳐보자. 문제에서 물어봐. 비판하는 사람과 비판받는 사람의 내용을 물어본단 말이야. 이 사람을 비판했을 때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물어보지. 그때 중요한 건 비판하는 사람이 비판받는 사람이야? 100%야. 무조건 비판하는 사람이야. 내가 너한테 뭔가 조언을 해줄 거야, 만약에. 평상시에서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내가 너한테 조언을 해주면 조언하는 사람의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언 받는 사람이 어떤 상황이냐가 제일 중요해요. 하지만 수능 문제에 나오는 문학이나 비문학에서는요, 조언 받는 사람은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조언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구의 입장이 제일 중요한 거냐? 기억에 입각한다라고 했지. 그치? 기억이 어떤 사람이야? 기억이 어떤 사람이지? 비판하는 사람이지. 자, 비판하는 사람 입장 정리해볼까? 자, 정민아 선생님 봐. 비판하는 사람 입장 정리해보자. 비판하는 사람 입장은 반자유주의 논정을 받아들일 수 없지. 그지? 근데 선결정되어 있을 때 가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받아들이지. 그지? 근데 그게 무작위로 됐을 때 거는 받아들이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거지. 그거야. 이게 핵심이야. 그런 사람들이 보기의 탐구를 본 거야. 자유의지와 관련된, 자, 이렇게 설명해줘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잘 봐. 자유의지와 관련된 H의 가설과 실험을 보고 반자유주의 논증에 대해서 논의해보자고. 결론은 나왔어. 선결정되는 건 받아들일 수 있어. 하지만 무작위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이게 절대적인 거야. 인간이 결정 내릴 때 발생하는 신경사건이 있기 전에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 알게 해주는 다른 신경사건에 대해서 매번 발생한다. 이거 뭐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니? 뭐와 관련된 실험이야 이거? 미리 결정을 내렸다지. 이거 선결정이야. 이 말은 매번 발생한다? 그럼 얘는 선결정 된다? 이 말이야. 선결정 된다를 실험을 한 거야. 자, 실험 볼까? 피실험자의 왼손과 오른손에 각각 버튼 하나가 주어진다. 피실험자는 두 버튼 중 어떤 버튼을 누를지 특정 시점에 결정을 해. 12시에 결정해! 라고 말을 해. 그 12시에 딱 결정할 거란 말이야. 그 결정 시점과 그 이전에 발생하는 내 신경사건이 동일한 피실험자에서 100차를 관측한다. 그러면 뭐니? 결정하기 시점 이전에 뭐가 작용이 됐냐. 즉 선결정이 일어났느냐 안 느냐를 물어보는 거야. 이건 선결정 실험인 거야. 근데 결정 시점과 그 이전에 발생하는 내 신경사건을 동일한 시점에 100차를 관찰했어. 그랬더니 겹치는 게 되게 많아. 그럼 뭐가 일어났다고 보는 거니? 선결정 된 거라는 거야. 선결정 안 된 거라. 이 두 가지 결론을 나올 수 있겠지. 만약에 선결정이 됐다라고 말하면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반자유주의 논증. 받아들이지. 그러면 자유의지가 있다요, 없다요? 자유의지가 없다 이거야. 근데 선결정되지 않았다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랬지. 그러면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 그때는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 반자유주의 논증에서는 선결정되지 않았어. 무작위야. 그럼 자유의지가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다 그랬지. 반자유주의 논증에서는.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자유의지가 있다 그랬지.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다야. 민주 여기까지 이해됐냐? 잘 봐.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반자유주의 논증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반자유주의 논증의 첫 번째 선결정되어 있을 때 자유의지가 없다. 그건 받아들일 수 있어. 두 번째, 선결정되지 않았어. 그럼 무작위 됐다는 얘기지. 무작위 선택을 했을 때도 자유의지가 없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야. 그러면 그 사건이 만약에 선결정되어 있어. 그러면 그건 자유의지가 없다는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근데 얘가 선결정되지 않았어. 그러면 자유주의가 없다는 그들의 말은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근데 이 실험 자체가 선결정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선택지 한번 볼까? 자,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입증됐어. 그럼 얘는 선결정됐다는 거니 선결정되지 않았다는 거니? 그렇지. 이 두 개는 선결정됐다는 거야. 그럼 밑에 세 개는 선결정되지? 밑에 두 개는 선결정되지 않았다는 거지. 그 얘는 상관없다는 거고. 가보자. 그럼 다시 가보자. 선결정됐어. 그지? 선결정됐어. 그럼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자유의지가 기회 아니야? 아니야. 입증된 선결정 과정을 고려할 때 결론은 거부해야 돼? 결론은 받아들여야 되지. 1번 틀렸어. 다음 H에 가서 실험 결과 있죠. 선결정이지. 선결정되어 있는데 그게 무작위 가정은 참일 수밖에 없다. 이거야? 전혀 관계없지. 얘도 틀렸어. 이렇게. 3번 선결정되지 않았지. 그러면 뭘 받아들여야 돼? 무작위였을 때 가정은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지. 근데 선결정 과정은 참일 수밖에 없다? 얘는 전혀 관련 없지. 무작위 과정과 관련된 내용이어야 되니까.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입증되지 않았다면 무작위지. 무작위 과정을 고려할 때 결론은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 무작위를 했을 때 결론은 받아들이지 않아. 아니, 비판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꼬여서 다시. 잘 봐. 반자유주의 논증, 선결정 무작위 나오지.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선결정은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받아들여. 무작위인 건 받아들이지 않지. 얘 무작위지. 그럼 받아들이지 않아. 안 받아들여. 그래서 뭐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답 몇 번? 4번. 이렇게 가는 거야. 굳이 선결정이랑 자유의지 관계를 보지 말고 응. 여기 글에 나와 있는 자유의지 논쟁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만 고르면 안 돼요? 맞아. 그렇게 해도 돼. 그래서 선생님이 맨 처음에 전제 조건을 걸었잖아. 뭐라고? 제일 중요한 건 누구라고? 비판하는 사람 입장이라는 거야. 그럼 결국 여기서 누구 입장이 제일 중요한 거야? 반자유주의 논증을 비판하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그게 머릿속에 들어있다면 이 문제는 정민이 말대로 어떻게? 이 중에서 반자유주의 논증을 비판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닌 것 이렇게 골라도 답은 나오는 거야. 근데 이 문제가 몇 점짜리? 이게 3점짜리지. 그거 봐. 그러니까 3점짜리는 크게 어려워서 3점짜리가 아니라 3점은 수학에도 4점짜리 유형이 존재하지. 국어에서 똑같아. 3점짜리 유형은 정해져 있어. 난이도로 정해진 게 아니라 유형에 따라 정해져 있는 거야. 첫 번째 유형은 문학에서 유형은 어떻게 되냐면 과정이 되게 복잡해. 이거 보고 얘 보고 두 개를 비교해보고 이런 것들이야. 비문학에서도 마찬가지야. 근데 또 하나의 3점짜리 유형은 뭐냐면 관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이런 것처럼 답은 4번이야.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 결론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 정확하잖아. 뒤에 것만 봐도. 뒤에 것만 볼까? 앞에 거 다 빼고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 결론은 거부해야 된다야? 받아들여야 된다잖아. 무작위 가정을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이지. 그럼 참일 수밖에 없다. 아니야. 참일 수 없어. 선결정 과정은 참일 수밖에 없다. 얘는 맞지? 그지?
그러니까 정리를 하려면 두 개가 남아야 돼. 이렇게 두 개가. 두 개가 남았을 때 입증되지 않는다면이라는 얘기니까 얘는 선결정이 아니란 얘기잖아. 그럼 얘랑은 상관은 없지. 얘는 선결정되지 않았더니 무작위지. 무작위니까 무작위의 결론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항상 이제 절대적인, 우리가 비문학에는 절대적인 어떤 조건들이 있어. 문제 풀 때 조건. 모든 답은 어디에 있다? 지문에 있다. 그지? 이게 첫 번째. 방금 또 하는 건 비판하는 사람과 비판받는 사람이 있다면 비판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이것에 대한 답은 어디 있어? 본문에 있어야 돼. 그 답의 근거를 여기서 찾는 게 아니라 본문에서 찾았어야 돼. 그 비판하는 사람은 반자유주의 논증을 비판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가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 잘 풀면 남들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오답률도 높은 문제인데 단순히 3점짜리가 아니라 내가 생각만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의외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 진짜 고수야. 이렇게. 이런 문제가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항상 머릿속에 넣었다가 생각해 보자고. 그렇죠? 4번이고 5번은 말도 안 되지. 반자유주의 논증의 결론을 받아들여야 한다? 절대 받아들이지 않지. 반자유주의 논증은 이렇게. 자, 이렇게 됐어요. 요거까지 요 61번 문제를 풀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근데 이것도 정해져 있으니까 핵심은 정해져 있단 말이야. 핵심은 정해져 있으니까 얘는 조금 나중에 하도록 하자. 나중에 이건 니네가 개인적으로 다? 하나씩 풀어봐야 되는데 저거 꼭 풀어보게 만들어. 몇 번 썼어 너? 몇 번? 너 몇 번 썼어? 61번이지? 4번. 2번이 안 되는 이유만 해주시면 안 돼요? 어떤 선택을 원해서 했잖아. 자, 여기서 A가 뭐냐면, 뭐냐, A가?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첫 번째잖아. 뭘 가정했을 때니? 선결정을 가정했을 때지. 선결정을 가정했을 때 자유의지는 있어, 없어? 이게 반자유주의 논증을 비판하는 사람 입장이잖아. 선결정했을 때는 자유의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 없어. 그럼 거기서 말하는 자유의지는 A야, B야? B. A. 내가 자유롭게 선택해도 단지 내가 하고자 원했다는 것은 얘는 의미한다면 자유의지의 산물이 될 수 있잖아. 얘는 A가 아닌 거야.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지가 없다의 자유의지는 A가 아니야. A는 그게 선결정되든 선결정되지 않았든 간에 무조건 있는 애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지는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가 아니라는 거야. 여기서 염두에 될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유의지는 있다 없다 얘는 없다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어떤 선택을 원해서 한다면 그 선택은 B가 있을 수 없다? 원해서 했다면 그 B가 있을 수 뭐야 이거? 임의의 선택이잖아. 선결정되어 있다면 그 사람 선택한테는 B가 있을 수 없지. 자유의지가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4번이 정확하게 맞지. 그러니까 적절한 것이니까 선생님 항상 그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2번이랑 4번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둘 다 맞는 것 같았어?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선결정되어 있을 때잖아. 이 글 흐름상. 봐봐.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야. 2번, 4번이 만약에 헷갈리면 근데 4번이 더 맞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2번하고 4번이 맞으면 보통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2번이 맞는 근거, 4번이 맞는 근거를 자꾸 선택지 중심으로 두 개를 번갈아가면서 앞에서 찾고 이런단 말이야. 선택지 보고 앞에 가보고 선택지 보고 앞에 가보고 그래. 근데 가장 적절한 거 하나라고 물어보는 건 그건 선생님이 무조건 말해서 서술형을 구하는 거라고 했잖아. 서술형을 구한다면 여기서 선택을 한번 해보자고. 여기 맞지? 네. 여기 세 번째 문단이지? 자, 이렇게. 선결정되어 있을 때야, 선결정되지 않았을 때야? 되지 않았을 때. 선결정되었을 때 아니야, 여기? 어디가요? 여기. 선결정되어 있다면. 그지? 선결정되어 있을 때를 가정하고 있는 거잖아. 무작위는 여기잖아. 다음으로 어떤 색이 무작위로 난 것. 그러니까 이 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선결정되어 있을 때는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하지.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의지가 있어 없어? 자유의지가 있어 없어? 없어. 그때 말하는 자유의지는 A야 B야? B. 그래. 그래서 답이 4번인 거야. 그래서 서술형이 이렇게 가는 거야. 아, 여기서 선 결정되어 있다고 했을 때 A는 있을 수 있지만 B는 없다. 이게 맞는 거거든. 이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앞에 전제 조건에 뭐가 들어가는 게 좋아? 여기 가정 전체가 뭐에 대한 가정이니? 선 결정되어 있을 때 가정이야.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 답이 쉽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얘만 보고 앞뒤만 보고 뭔가 판단하지 말고 이 글에서 말하는 선 결정되어 있다면 자유의지는 없어. 근데 그때의 자유의지는 이 자유의지가 아니라 이 자유의지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선 결정되어 있다면이라는 말이 반드시 뭐가 되야 되니?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 흐름상 그래서 서술형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야. 그러면 답이 머릿속에 정해져 있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넘어오는 거야. 야, 다른 애들도 이게 왜 답이 4번인지 알겠지? 그러면 그지? 선 결정되어 있을 때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없어. 근데 그 자유의지가 얘를 말하는 거라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지는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B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자, 다음. 요거 이제 메타버스 하기 전에 문단번호 쓸 때 니네 마음대로 쓰지 마. 같이 봐. 이게 첫 번째 문단이고 이게 잘못된 게 있어서 오타가. 이게 두 번째 문단이면 세 번째 문단에서는 얘가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연결돼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게 세 번째 문단이고 이게 네 번째 문단이 되겠습니다. 요건 되게 쉬운 거예요. 요거 하고 쉬었다고 할게요. 자, 쉬운 것도 중간중간 하나 나와야죠. 메타버스. 우리 게임도 하고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끼고 하는 게임? VR? VR 해본 사람 있냐? 해본 사람 VR. 영훈이 안 해봤어? 아, 진짜 우리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야? 이런 MG 같은 것들이. 안 해봤어, 진짜? 아, 그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럼 뭐 멀미한다며, 그거. 안 하자 하는 사람이 하면. 가봅시다. 첫 번째 문단. 첫 번째 문단에서는 항상 화제나 논제를 제시해 주는 거야. 메타버스는 초월이라는 의미의 메타와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으로 현실 세계와 가상 공간이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뭐의 개념? 메타버스의 개념. 이렇게 메타버스의 개념. 메타버스 개념이 나오면 이 개념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 개념을 알아야지만 이 글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중심화제가 절대 될 수 없다. 첫 번째 문단에서 개념이 나오면 얘는 중심화제가 될 수 없다. 감각 전달 장치는 메타버스 속에서 사용자를 대신하는 아바타가 보고 만지는 것으로 설정된 감각을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장치이다. 무슨 장치에 대한 설명? 감각 전달 장치에 대한 설명이지? 얘도 동그라미. 사용자는 이를 통하여 가상 공간을 현실감 있게 체험하면서 메타버스에 몰입하게 된다라고 말했지. 자, 그럼 여기 이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메타버스야? 아니면 감각 전달 장치야? 여기만 보자면. 앞으로 다음에 나올 내용 뭐가 되겠어? 감각 전달 장치가 되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러냐면 개념은 중심 문장이 될 수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 감각 전달 개념. 그럼 여기서는 사용자는 이를 통하여 가상 공간을 현실감 있게 체험하면서 메타버스에 몰입하게 된다라는 거야. 그럼 아마 여기서는 감각 전달 장치가 우리가 몰입하는데 어떤 역할을 미치며 감각 전달 장치 어떤 기능들이 우리를 몰입하게 만드는지 요거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거야. 여기서는 메타버스에 몰입하게 되는 과정이라든지 몰입하게 해줄 수 있는 요인들 뭐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거라는 거죠. 자, 감각 전달 장치입니다. 가자. 시각을 전달하는 장치인 HMD는 자, 여기가 글이 좀 더 예쁘게 되려면 앞에 여기에 우선 또는 먼저 이런 말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감각 전달 장치 중 먼저 시각을 전달하는 장치는 HMD는 이라고 나와 있지. 뭐 이렇게 설명했다면 글이 그러면 여기가 먼저라는 말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뭐도 나오겠니? 시각 전달 장치 말고 다른 전달 장치도 있겠지. 그렇게 나오는 거야. 시각을 전달하는 장치 HMD는 사용자의 양쪽 눈에 가상 공간을 표시하는 시차가 있는 영상을 전달한다. 전달될 영상은 뇌에서 조합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는 공간과 물체의 입체감을 느낄 수 있다. 가상 공간에서 물체를 접촉하는 것처럼 사용자의 손의 감각 반응을 직접 전달하는 장치로는 가상현실 장갑이 있다. 또 하나가 나오지. 우선 첫 번째가 뭐고?
HM 되고, 두 번째가 뭐고? 가상현실 장갑이 되는 거고, 이렇게. 좀 더 가볼게. 가상현실 장갑은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가 만지는 가상 물체의 크기, 형태, 온도 등을 사용자가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외에도, 세모, 가상현실 장갑은 사용자의 손가락 및 팔의 움직임에 따라 아바타를 움직일 수 있게 한다. 여기 두 가지지. 뭐하고 뭐? HMD하고 또 하나는 진서 뭐? 그냥 장갑, 가상현실 장갑. 이렇게만 해도 되지 않겠어요? 이 두 개를 묶어주는 게 뭐라고? 무슨 장치? 그렇지. 감각 전달 장치야. 그 다음에 한편이란 얘기는 넘어갔어. 전환된 거야.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감각 전달 장치의 내용이 끝났다고 볼 수도 있어. 한편 사용자의 움직임을 아바타에게 전달하는 공간 이동 장치를 이용하면 사용자는 몰입도 높은 메타버스를 체험할 수 있다고 했지. 여기서는 뭐에 대해서? 공간 이동 장치지. 그러면 공간 이동 장치는 위에 있는 뭐랑 대응되겠니? 그렇지. 감각 전달 장치에 대응되는 게 공간 이동 장치인 거야. 그래서 선생님 여기다가 공간 이동 장치를 초립할 수 있다. 좀 더 읽어볼게. 공간 이동 장치인 가상현실 트레드밀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있어 360도 방향으로 사용자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바닥의 움직임을 지원한다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은 공간 이동 장치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까 봐. 위에 거랑 그 글 윗부분이라고 좀 병렬성을 맞추기 위해서 공간 이동 장치를 동그라미 하고 공간 이동 장치 안에 뭐가 있는 거지? 가상현실 트레드밀이 있는 거지? 이렇게 할까? 그럼 이렇게 하면 글이 봤을 때 여기까지 봐. 글 전체를 봤을 때 이렇게 돼요. 몰입감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가 감각 전달 장치죠. 그거에는 뭐가 있어? HMD랑 가상현실 장갑이 있어요. 또 하나 감각 전달 장치 말고 공간 이동 장치도 있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게 이런 것처럼 가상현실 트레드밀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글의 구조가 좀 보일 거란 말이야. 자, 또 가볼까요? 다음, 가상현실 트레드밀과 함께 사용되는 모션 트래킹 시스템은 사용자의 동작에 따라 아바타가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동기화하는 시스템으로 여기는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니 지금? 밀과 함께 사용되는 거 뭐? 모션 트래킹 시스템. 자, 여기 나오는 거야. 시스템은 사용자의 동작에 따라 아바타가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동기하는 시스템으로 동작 추적 센서, 관성 측정 센서, 압력 센서 등으로 구성된다라고 나와있지.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올 내용이 예측되지? 이 세 가지에 대한 설명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무조건 밑줄이죠.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만 해도 돼요. 모션 트래킹 시스템 밑에 구성은 3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각각에 대한 설명이 나올 거야. 동작 추적 센서는 사용자의 동작을 파악하여, 관성 측정 센서는 사용자의 이동 속도 및 변화율 및 회전 속도를 측정한다. 압력 센서는 서로 다른 물체 간에 작용하는 압력을 측정한다. 만약 바닥에 압력 센서가 부착된 신발을 신고 뛰면 압력 센서는 지면과 발바닥 사이 압력을 감지하여 사용자가 뛰는 힘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모션 트래킹 시스템의 구성이에요. 모션 트래킹 시스템이 사용자의 동작 정보를 컴퓨터에 전달하면 컴퓨터는 사용자가 움직이는 방향과 속도에 맞춰 트레드밀의 바닥을 제어한다. 발음이 꼬인다. 이와 같이 사용자의 이동 동작에 따라 트레드밀의 움직임이 변경되기도 하지만 아바타가 존재하는 가상 공간 환경의 변화에 따라 트레드밀의 바닥 진행 속도 및 방향, 기울기 등이 변화되기도 한다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아바타가 존재하는 가상 공간 환경 변화에 따라서 트레드밀이 변경되기도 하고, 사용자의 움직임이나 트레드밀의 작동 변화에 따라 HMD에 표시되는 가상 공간의 장면이 변경돼 사용되는 현실감 있는 체험을 더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정리됐어요. 자, 항상 이렇게 읽고 나면 글을 정리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다시 더 가봅시다. 일단 첫 번째, 메타버스의 개념. 그죠? 메타버스 현실감 있게 할 수 있는 첫 번째가 감각 전달 장치야.
감각 전달 장치의 첫 번째 시각 전달 HMD. 그 다음에 이건 촉각이겠죠? 촉각, 가상, 현실, 장갑 이렇게. 이것과 더불어서 얘는 아바타가 느끼는 걸 내가 느끼는 거고 얘는 공간 이동 장치야. 사용자의 움직임을 아바타에게 전달하는 거야. 사용자 아바타에 전달해. 그게 바로 가상현실 트레드밀이야. 얘와 더불어서 모션 트래킹 시스템이 있는데 한번 여기 봐도 되고 눈으로 봐도 되고 여기는 동작 추적 센서, 관성 측정 센서, 압력 센서 등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구성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사용자 이동 동작에 따라 트레드밀이 움직이기도 하지만 아바타가 존재하는 공간 환경의 변화가 바닥의 진행성 때문에 기울기를 변경되기도 하고 또 사용자의 움직임이나 트레드밀 작동 변화에 따라서 HMD에 표시되는 가상 공간의 장면이 변경되기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됐어. 나머지 것들은 다 찾아보면 되겠죠. 자. 민주 64번 문제 유형이 뭐야? 사실적 사고. 맞아? 이제 이런 것도 슬슬 기억하려고 애써야 돼. 자, 얘는 사실적 사고.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 유형을 알아야지 이 문제 사실적 사고 내용일치구나. 문제 유형을 알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게 가능해지는 거야. 어떻게 풀으라고 그러니? 이건 머리로 푸는 게 아니라 눈으로 의존해서 푼다고 했어. 키워드 찾아서. 감각 전달 장치와 공간 이동 장치는 사용자가 메타버스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맞습니까? 얘는 굳이 찾아볼 필요도 없지. 메타버스에 몰입할 수 있는 거 첫 번째가 감각 전달 장치, 두 번째가 공간 이동 장치니까. 맞고요. 공간 이동 장치는 몇 번째 문단? 몇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부터인가? 현실 세계의 사용자의 움직임을 메타버스 아바타에게 전달한다. 맞습니까? 맞아, 아니야? 맞아. 선생님 답 기억 못해. 풀어도 기억 못해. 기억하려고도 안 하고 같이 풀어야 되니까. 3. HMD는 사용자가 시각을 통해 메타버스의 공간과 물체의 입체감을 느끼도록 한다. 맞습니까? 시각을 통해. 맞아. 감각 전달 장치는 아바타가 느끼는 것에 설정된 감각을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장치다. 맞아? 가상현실 자각을 착용하면 사용자 아바타는 상호 간의 감각 반응을 주고받을 수 있다. 가상현실 장갑 본문에 찾아보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설명해줘봐. 가상현실 장갑. 그래요. 아바타가 만지는 걸 누가 느낄 수 있는 거야? 사용자가 느낄 수 있는 거지? 상호 간에가 틀렸네? 5번 이렇게. 사실적 사고는 눈으로 찾는 문제. A에 대한 예로 적절한 거 됐어요. A가 뭔지 봐야 되겠죠? 그래도 한번 항상 A에 대해 그러면 A를 한번 봐야 돼. 모션 트래킹 시스템, 동작 추적 센서, 관성 추적 센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얘는 사용자의 동작에 따라 아바타가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보면 사용자의 이동 동작에 따라서 트레드밀이 움직이긴 하지만 아바타의 환경 변화에 따라서 트레드밀의 바닥 진행 속도 및 방향, 기울기도 변경되기도 하고 또 표시되는 공간이 바뀌기도 한다라는 거야. 항상 다시 한번 읽어보고 풀어야 돼. 관성 측정 센서는 사용자의 이동 속도와 뛰는 힘을 측정할 수 있다. 맞습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손가락 짚어가라 그랬지. 헷갈리지 말게. 민주, 사용자의 이동 속도, 관성 측정 센서 이동 속도 맞습니까? 뛰는 힘은 맞아요? 뛰는 힘은 뭐지? 압력. 그렇지. 틀렸죠. HMD에 표시되는 가상공간 장면에 가상현실 트레드밀을 제외한다. 자, 요거 있잖아. 봐봐. 이거는 내가 언제 발견했냐면 문제 풀다 발견했어. 비문이야. 문장이 뭐가 안 맞아. 그래. 그러니까. 얘는 선생님 아마 옮기는 과정에서 뭔가 주어가 빠져 있는 것 같아. 얘는 어쨌든 다행인 게 답은 아니야. 이거 선생님 봤는데 뭐가 비문이야. 뭔가 이상해. 조사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주어가 빠졌거나 그런 것 같아. 얘는 뺄게요. 가상공간에서 아바타가 경사로를 만나면 가상현실 트레드밀 바닥의 기울기가 변경될 수 있다. 맞습니까? 맞아요? 이건 본문에 어디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지? 근거 찾을 수 있는 게. 아닌데 거기 아닌 것 같은데? 여기 화면 띄어놨잖아. 봐봐. 아바타가 존재하는 가상 공간의 환경 변화에 따라
트레드밀 바닥의 진행 속도 및 방향, 기울기 등이 변경되기도 한다. 여기에 해당하지. 이렇게. 항상 근거를 찾는 연습을 하는 거야. 이렇게. 답 몇 번이네? 3번이네? 이렇게. 이렇게 답이 확실하게 나오면 실제 시험에서는요, 뒤에 거 볼 필요 없어요. 보지 마세요. 그리고 니네 봐도 틀려. 왜냐면 학생들은 그렇다.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자신에게 자신이 없는 사람은 항상 문제 풀 때 두 개가 남아요. 2번일까 4번일까 두 개가 남아. 그래서 찍으면 틀려. 근데 그건 선생님이 왜 자신 없다라고 말하냐면 한 번에 답을 찾아야 되는데 일부러 두 개를 남기는 것 같아. 혹시 몰라서. 그건 두 개가 남는 게 아니라 일부러 두 개를 남기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사람. 이게 첫 번째 유형.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니다 싶으면 처음부터 자신 있게 틀려. 두 개 고민하지 마. 고민하는 순간 이미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알겠죠? 다음 가자. 다음.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어요. 윗글을 바탕으로 하는데 보기를 이해한 내용이니까 이게 선택지를 보면 이게 보면 여기서 말하는 게 키네틱 센서거든요. 키네틱 센서 나와 있고요. 관성 측정 센서는 뭐가 나오겠니? 본문에 나오겠지? 요거는 두 개 다 키네틱 센서가 되겠죠. 얘는 보기 박스도 중요하지만 본문도 중요하지만 보기 박스 내용을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니네 한번 해볼래 이거? 일단 해보세요. 내가 왜 했냐면 여기서 1번, 2번, 4번, 5번은요 보기만 가지고 풀 수 있는 선택지예요. 여기서도 키네틱 센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얘와 이런 자재 및 이동속 변화율을 파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걸 파악할 수 있는 정도까지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봐요. 나는 왜 저 녹화 버튼을 누른 기억이 없지? 답을 써, 답을. 왜 답을 못 써? 이 글은 뭐에 대해서 말하는 거냐면 이제 키넥트 센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지. 키넥트 센서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대요. 적외선 카메라와 RGB 카메라래. RGB 레드, 그린, 블루, 삼원색 이 세 개를 통해서 색깔을 조합해서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거겠죠. 두 가지가 있어요. 얘를 통해서 뭘 한대요? 피사체 입체 정보를 포함하는 저해상도의 단색 이미지를 제공받아요. 움직임을 볼 수 있어요. 누구의 움직임을? 피사체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는 피사체 움직임에다 뭘 씌우는 거야 이제? 얘는 색깔을 씌우는 거죠. 결국 이 키넥트 센서는 누구를 보는 거야? 사용자의 동작과 이런 색깔을 통해서 아바타에게 전달하는 거지. 자, 적절하다는 건 몇 번이요? 답이 너무 쉽게 나오지 않니? 시간이 몇 번?
1번. 키네틱 센서는 가상 공간에 있는 물체들 간의 거리 측정이 아니라 카메라와 사용자의 거리 측정에서 이렇게 틀면 거리가 가까워지지. 그럼 어깨가 앞으로 오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야. 사용자의 동작을 입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얘만 가지고 풀 수 있단 말이야. 근데 3번 같은 경우면 키네틱 센서 자세를 알 수 있지? 자세. 본문의 관성 측정 센서 이동 속도의 변화를 나오지? 두 개를 이용하면 두 개를 다 알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지금 보면 너무 쉬운 거야. 동작 추적 센서란 말이야, 얘는. 동작 추적 센서는 몸을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움직이냐와 관련되는데, 즉, 사용자의 움직임을 아바타로 구현하는 거야, 동작 추적 센터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나와있니? 가상 공간에 있는 물체들 간의 거리를 측정해서 입체감을 구현한다는 거는 전혀 관련이 없죠. 답은 1번이 이렇게 하고요. A. 항상 이런 말이 나오면 다른 말로 바꿔보다 라고 거나 아니면 꾸며주는 말을 집어넣어 보도록 합시다. A. 컴퓨터는 여기서 해석도 봐요.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 속도에 맞춰. 다른 말 바꿔봐. 안 맞나? 속도에 일치시켜. 사용적인 반응과 속도에 일치시켜. 그래, 일치시켜 한번 가보자. 연주자는 피아노를 언제 노래에 정확하게 일치시켜. 얘는 아니고 일치. 손발을 일치시켜. 얘도 아니고. 답은 어울리게라는 말이라든지. 그럼 답이 1번이 되겠죠? 예, 답이 1번이요. 얘를 다른 말로 바꿔서 앞으로 집어넣어봐도 돼요. 1번이 아니야? 두 동작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의 움직임과 아바타 가상 공간을 맞추는 거잖아. 여기서도 음악과 노래를 맞추는 거잖아. 맞죠. 맞아. 이 문제는 예전에 이제 수능이 60문제 있을 때 있었잖아. 아, 너네는 모르겠구나. 선생님은 60문제 있을 때도 수업을 했었어. 그때는 이제 국어에도 듣기 있을 때. 60문제 있을 때 60문제면 생각해봐. 100점 만점을 하려면 평균 2점이 가면 100점이 넘어가잖아. 그럼 몇 점짜리 문제가 있었겠니? 1점짜리 문제가 있었어. 1점짜리 문제도 있었고 3점짜리 문제도 있었는데 1점짜리 문제가 꽤 있었단 말이야. 그때 이런 문제들은 다 1점이었어. 그럼 이런 문제가 왜 다 1점이겠냐? 변별력이 없어. 맞으면 다 맞고 틀리면 다 틀려. 어떤 문제는 되게 쉽게 나오지. 그건 다 맞는 거야. 근데 어떤 문제는 1점짜리인데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난이도에 따라서 배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유형에 따라 나누는 거야. 1점짜리 유형, 2점짜리 유형, 3점짜리 유형이 다 있는 거야. 얘는 유형 자체가 1점짜리야. 그러니까 얘는 굳이 신경 안 써도 돼. 이 문제 맞추려면 책 한 권을 통째로 읽어야 된다. 이렇게 두꺼운 책을. 근데 그 책을 다 읽는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다 맞춘다는 보장이 없어. 그럴 때는 이 문제보다는 아까 그래 구조 파악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더 열심히 푸는 게 맞아. 셧업샷. 과제. 영원히 과제 내라. 문단번호 먼저 써봐. 총 몇 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졌는지 보고 한번 보도록 하자. 문단번호 써볼까? 하나, 둘, 셋. 자, 문단이 3개밖에 없죠? 문단이 얼마 안 되면 내용은 그렇게 뭐 복잡한 내용은 아니니까 할 수 한번 해보도록 하자. 일단 첫 번째 문단에서는 뭐가 나온다고? 문제가 화제나 논제를 제시하기서 가보도록 하자. 다은아 수고했어. 재밌지 너. 자, 1764년 시대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어쩔 수 없어. 아, 표지가 봐봐 보면 우리 학원 사진이 아니야. 그 앞에 있는 사진이
선생님 여기 공략 온 사진이 아니라고. 사진이 아니 주간지에. 주방지 사진이 그런지 안 하는구나. 여기 게 아니야. 여기 게 아니야. 어? 인터넷에서 퍼온 거 아니냐고? 와, 너 지금까지 저기 인터넷에서 퍼온 줄 알았던 거야? 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선생님이잖아, 선생님. 넌 사진 있는지도 몰랐어. 어? 있는지도 몰랐어요? 관심이 없네. 이 차량은 못 올리겠는데, 비공개로 해야 되겠다. 홍석이만 몰래 볼 수 있도록. 1764년에 발견된 체사레 베카리아의 동그라미. 범죄의 형벌은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라고 했어요.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대요. 도대체 어떤 반향을 일으켰을까요? 형벌에 관한 논리형이라고 새로운 주장들에 유럽의 지식사회가 매료된 것이다.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이성적 인간을 상정하는 당시 계몽주의 사조, 계몽주의 시대로 할게요. 베리카는 충실히 호응하여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전제하였다. 사람은 대가 없이 공익만을 위하여 자유를 내어놓지 않는다. 끊임없는 전쟁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유의 일부를 떼어주고 나머지 자유의 몫을 평온하게 누리기로 합의한 것이다. 저마다 할애한 자유의 총합이 주권을 구성하고 주권자가 이를 위탁받아 관리한다. 따라서 사회의 형성과 지속을 위한 조건이라 할 법은 저마다의 행복을 증진시킬 때 가장 잘 준수되며 전체 복리를 위해 법 위반자에게 설정된 것이 형벌이다. 이런 논증으로 베카리아는 형벌권의 행사는 양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출발점을 세웠다라고 했죠. 이 글은 무엇에 대한 거냐면 일단 기본적인 밑줄은 바로 여기에요. 커다란 범죄 형벌이라는 책은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대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 글은 분명히 말하면 첫 번째 문단이 이렇게 길잖아. 논점을 너네가 잘 못 잡아. 그럴 때 쓰니 따라서라는 말이 나와 있단 말이야. 그리고 범죄와 형벌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 그러니까 저 키워드를 보자면 이 중심 문장은 법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 형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따라서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형벌이 무엇인지가 든다. 제목 여기가 범죄 형벌의 책이니까. 이런 논증으로 베카리아는 형벌권의 행사는 양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출발점을 세웠다. 여기는 형벌의 범위까지도 나왔어요. 그러면 아싸리 여기다가 형벌의 개념이니까 여기다 밑줄 안 하고 차라리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것도 가능해요. 여기 형벌, 그 다음에 법 이렇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논증으로 나온 게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여기서는 형벌에 대한 얘기야. 범죄와 형벌에 관한 얘기인 거야. 그래서 얘가 형벌은 이런 것이고 그래서 형벌권의 행사는 양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출발점을 세웠단 말이야. 근데 이 문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어떤 말의 의미를 잘 모르겠니? 양도예요. 양도. 그럼 이 양도가 뭔지를 본문에서 한번 되짚어 봐야 돼. 양도는 본문에서 뭐라고 하죠? 다른 말로 바꾸는 게 있어요. 여기에 뭐죠? 양도라는 게 뭐니? 양도는 남한테 주는 거지. 자, 여기 양도가 뭘까요? 어디 있어? 밑에 본문 어디 있어? 뭐 위탁 관리 어디 있어? 주권자가 이를 위탁받아 관리하지. 이가 뭔데? 주권을 위탁받아? 주권을 구성하는 거지. 뭘 위탁받았을 때 주권이 생겨? 거꾸로 가보자. 자유. 그냥 자유가 아니라 전쟁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유의 일부를 떼어주고야. 그러니까 자유의 일부가 되는 거야. 자, 어디라고요? 전쟁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떼어주는 자유의 일부. 이게 양도야. 양도야. 그러니까 자유의 일부를 떼어주잖아.
그걸 벗어나면 안 된다. 형벌은 너무 과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 이렇게 길면 힘들어져. 문제가 정확하게 잡히지 않으니까. 그래서 문단이 이렇게 몇 개 없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야. 문단이 좀 많아도 돼. 문단 길이가 짧은 게 훨씬 쉬운 길이야. 베카리아가 볼 때 형벌은 범죄가 일으킨 결과를 되돌릴 수 없다. 또한 앞에가 1이고 뒤에가 2예요. 형벌은 범죄가 일으킨 결과를 되돌릴 수 없고요. 또한 인간을 괴롭히는 것 자체가 목적도 아니에요. 형벌의 목적은 뭐야? 오로지 범죄자가 또다시 폐를 휘끼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라고 했어요. 억제하고 여기가 end예요. 그럼 얘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범죄의 목적은 뭐라? 첫 번째, 범죄자가 또다시 피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이 그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데 있다. 억제와 예방이에요. 뭐가? 형벌의 목적은. 이는 범죄를 얻을 이득, 곧 공익이 있게 되는 그만큼의 손실. 항상 선생님이 뭐라 그래? 곧, 즉 이라는 말이 나오면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이 같아요. 그럼 여기서 뭐가 같겠니? 범죄로 얻을 이득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된대? 공익이 있게 되는 손실이야. 이게 같은 거야. 알겠지? 표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범죄를 얻을 이득, 곧 공익이 있게 되는 그만큼의 손실보다 형벌이 가하는 손해가 조금이라도 크기만 하면 달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손익관계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처벌 체계는 명확히 성문법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여기도 엔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공익이 있게 되는 손실보다 조금이라도 크기만 하면 달성돼요. 목적은. 두 번째, 명확하게 성문법으로 규정되어야 하고요. 세 번째, 그 직법이 확실성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결국 범죄를 가로막는 방벽으로서의 형벌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다 밑줄 한번 어디다 그을래? 그러니까 1, 2 목적이 아니라고 했지. 아닌 건 중요하지 않겠지. 그럼 범죄의 목적은 뭐래? 1, 2 나와 있으니까 선임 같으면 밑줄 그기 곤란하면 형벌의 목적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형벌의 목적이야. 그러면 형벌의 목적이 하나, 둘, 얘 두 개를 묶었어. 그럼 얘를 묶을 수 있는 건 뭐가 될까? 크기만 하면 달성되고 규정되어야 하고 집행의 확실성도 갖춰야 한다라는 거지. 그럼 얘를 묶어줬으면 밑줄은 뭘로 할까? 형벌의 뭐? 아, 여기 결국 다음에 밑줄? 근데 비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정리가 되죠. 이 울타리, 방벽으로서 형벌을 바라보는데 이 울타리 높이는 살인인지 절도인지에 따라 달리해야 한다. 공익을 훼손한 정도에 비례하는 것이다. 그것을 넘어서는 처벌은 포갑이며 불필요하다. 베카리아는 말한다. 상이한 피해를 일으킨 두 범죄에 동일한 형벌을 적용한다면 더 무거운 죄에 대한 억지력이 상실되지 않겠는가? 라고 말하죠. 그러면 울타리는 뭐에 따라 달라져야 되는데 높이는? 여기 바라보는 방벽이 울타리잖아. 살인인지 절도인지 때문에 달려야 된다고 그랬지.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형벌은 달라져야 한다. 그럼 형벌은 얼만큼 세야 돼? 뭐보다만 높으면 돼? 공익이 있게 될 손해보다만 크면 돼. 그게 곧 범죄를 얻을 이득보다 크게 되면 된다는 거야. 내가 이 범죄를 저질러서 내가 100억을 얻었어. 그럼 형벌은 뭐보다 커야 돼? 100억보다 크면 돼. 100억보다만 크면 된다는 거야. 그렇지? 내가 100억 이득 봤으면 세상에는 100억을 손해본 거잖아. 그럼 100억보다만 크면 된다. 근데 손해를 10억 끼친 사람이나 100억 끼친 사람은 똑같은 피해를 입게 된다면 무거운 죄에 대한 억지력이 상실되지 않겠냐 이거야. 똑같은 범죄니까. 다음. 그는 인간이 감각적인 존재라는 사실에 맞추어 역설한다. 역설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야? 힘주어 말한다니까 강조한다는 뜻이야. 가장 잔혹한 형벌도 계속 시행되다 보면
사회 일반은 그에 무디어져 마침내 그런 것을 봐도 옥살에 대한 공포 이상을 느끼지 못한다. 인간의 정신에 크나큰 효과를 끼치는 것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이다. 죽는 장면의 목적은 무시무시한 경험이지만 그 기억은 일시적이고 자유를 박탈당한 인간의 속지 않은 고통의 모습을 오랫동안 대하는 것이 더욱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갖는다는 주장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키기 위해 희생한 자유에는 무엇보다 값진 생명이 포함될 수 없다고 말한다. 이처럼이라고 말했죠. 이처럼이란 말은 앞에 있는 걸 정리한 거잖아. 그럼 앞에 있는 걸 정리됐어. 그럼 앞에 있는 걸 나눠볼까? 여기서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에 대한 얘기니? 첫 번째는 뭐가 중요하다?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지속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희생한 자유에는 무엇보다 값진 생명이 포함될 수 없다 이거야. 그러면 살인에 대한 죄로 사형이 구형되는 건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야. 이거 두 가지인가? 이처럼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어디 볼까?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키기 위해 희생한 자유에는 무엇보다 값진 생명이 포함될 수 없다라고 말했죠. 왜냐하면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건 뭐냐면 내가 전쟁과 이런 것들을 또 고통해서 내가 자유의 일부를 떼어주잖아. 그게 양도잖아. 형벌은 이거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고 했잖아. 내가 떼어준 거에는 생명은 없단 말이야. 이렇게 보는 거죠. 이처럼 베카리아는 잔혹한 형벌을 반대하는 휴머니스트로 여기도 엔드가 들어가겠죠? 휴머니스트로 이렇게 하니까 여기 엔드가 들어가. 최대다수 최대행복을 말하는 공리주의자로 여기 또 엔드가 들어갔죠? 자유로운 인간들 사이에 합의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할 사회계약론자로 여기 엔드가 되겠죠? 이해된다. 그러면 번호도 매겨줄 수 있겠지. 아니면 밑줄로 깔막하게 되고 이렇게 휴머니스트 또 공리주의자 또 사회경론자로 이해된다. 헌법에서도 형벌로 대갚아준다는 응고주의를 탈피하여 장래의 범죄 발생을 방지한다는 일반 예방주의로 나가는 토대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는다라고 했으니까 형법에서 그에 대한 평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읽고 나서 다시 앞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베카리아 범죄 형벌에 대한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대요. 그렇죠. 계몽주의 사조에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형벌은 전체 복리를 위해 법 위반자에 설정된 것이 형벌이고요. 전쟁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유의 일부를 떼어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형벌은 그 범위를 넘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어. 범죄의 목적은요. 범죄는 다시 형벌은 결과를 되돌릴 수 없고요. 인간을 괴롭히는 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형벌의 목적은 또다시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다른 사람도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범죄라고 그만큼은 손실보다 조금만 크기만 하면 되고요.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성문법으로 규정해야 되고요. 그 집행 확실성도 갖춰야 돼요. 이게 형벌의 조건이에요. 결국 형벌은 범죄를 가로막는 방벽, 울타리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지. 이렇게. 근데 그 울타리는 범죄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야 된다는 거. 다음 또 하나. 고통은요, 인간의 정신에 크나큰 효과를 끼치는 것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이에요. 그래서 더욱 중요한 건 우리가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자유에는 무엇보다 값진 생명은 포함되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베카리아는 휴머니스트로 잔혹한 형벌을 반대하니까. 또 두 번째, 공리주의자로. 세 번째, 사회계약론주의자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토대를 마련했다는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정리가 됐죠. 자, 그럼 문제 가자. 그래서 베카리아에 됐어요. 공동체를 이루는 합의가 유지되는 데는 법이 필요하다고 했죠. 여기서 법에 대한 얘기는 몇 번째 문단밖에 안 나와요? 법에 대한 얘기는 몇 번째 문단에서밖에 안 나오니? 첫 번째 문단에서밖에 안 나오지. 두 번째 문단한테는 다 뭐가 나오니? 형벌과 관련돼서 나오죠. 자, 첫 번째 문단을 찾아봅시다. 공동체를 이루는 합의가 유지되는 데는 법이 필요하다. 맞습니까? 날 보지 말고 본문 봐봐. 민주야 맞냐? 어디를 통해서 이거 근거를 찾았니? 전체 몇 번째? 전체 복리를 위해 법 위반자에 설정된 것이 형벌이다. 이거 사회 형성과 지속을 위한 조건이지. 차라리 여기 뭔가 맞죠? 형성과 지속. 다음. 만약에 모르겠으면 세모해도 돼요.
많은 시간을 고민할 바에는 세모치고 넘어가는 것도 좋아. 사람이 이성적이고 타산적인 존재이자 감각적인 존재이다 나와 있죠. 얘는 선생님 봐봐. 이런 선택지 찾기 어려운데 이 글 흐름에서 약 벗어나 있지. 그러니까 글 전체 흐름에서 벗어난 내용은 대부분 어디에 있다고? 첫 번째 문단과 마지막 문단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큰 흐름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기 쉬워요. 구조와. 그런데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전제라든지 이런 걸 깔아주는 건 중심으로 해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문단에 있거나 아니면 맨 마지막 문단에 있을 가능성이 크죠. 얘는 몇 번째 문단에 있어요? 이성적인 인간을 전제로 한다라고 했지. 첫 번째 문단에 있어요. 맞아요. 개개인의 국민은 주권자로서 형벌을 시행하는 주체이다. 개개인의 국민이 형벌을 시행합니까? 형벌은 누가 시행하죠? 누가 형벌을 시행합니까? 이것도 몇 번째 문단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어요. 자, 정민아, 형벌을 시행하는 주체는 누구니? 형벌을 시행하는 주체, 누가 형벌을 시행해? 없는데요? 없어? 네. 없다고? 자유를 제한하는 거잖아. 그지? 네. 자유의 일부를 떼어주고 이걸 누구한테 준 거야? 주권자가 이를 위탁받아 관리하지. 그럼 여기서는 주권자야. 주권자는 맞는데 국민이 그걸 시행하는 건 아니지. 그래서 이게 틀린 거지. 이게 답이 3번. 이렇게. 얘도 나와 있고요. 총합을 넘을 수 없다도 나와 있죠. 이렇게 답이 1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기억이 뭐죠? 형벌이니? 아니요. 네, 울타리. 울타리가 형벌이지? 다른 말로 여기 본문에는 방벽이라고도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울타리가 밑줄이긴 한데 그게 뭘 뜻한다? 결국은 형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재범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맞습니까? 맞아요. 법률을 읽고 뚜렷하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무슨 법? 성문법. 범죄가 유발하는 손실에 따라 높낮이를 정해야 한다. 맞지? 손익을 저울질 인간의 이성을 목적 달성에 활용한다. 모르겠으면 세모. 지키려는 공익보다 높게 설정할수록 방어 효과가 증가한다? 얘가 틀렸죠? 뭐만 하면 된다고? 그 방법보다 높기만 하면 돼. 더 많이 높을 필요는 없어요. 다음 몇 번? 5번. 그러니까 앞에 첫 번째 문단에 인간은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인간이다라고 전제를 깔았지. 그러고 나서 형벌을 내린 거야. 얘랑 얘랑 근데 형벌이 똑같아? 그 말이 안 되지. 달라야지. 이게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거죠. 자, 다음. 베칼의 입장을 추론한 거예요. 형벌이 사회적 행복 증진을 저해한다고 보는 공리주의 입장에서 사용을 반대한다라고 했어요. 사용을 반대하는 건 공리주의 입장이니? 공리주의 입장, 보면 찾아봐야죠. 공리부 입장. 아니지. 사용 반대하는 건 무슨? 휴머니스트. 사용은 범죄 예방 효과가 없으므로 일반 예방주의 입장에서 폐지돼야 한다? 사용은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고? 그건 아니죠. 너무 잔혹하다. 그런 권리는 부여받지 못했다라는 것이겠죠. 사형은 사람의 기억에 영구히 가고는 잔혹한 형벌이어서 아니죠. 금방 잊혀도 효과가 똑같잖아요. 가장 큰 가치를 내어주는 합의가 가장 큰 가치를 내어주는 합의. 가장 큰 가치가 뭐였지? 생명. 합의가 있을 수 없다는 이유로 사회계약론 입장에 아니죠. 사회계약론하고 사형을 비판하는 건 아니죠. 피해 회복의 관점으로 형벌을 바라보는 형법의 입장에서 뭐야? 답이 없어? 그러네. 이건 아니고. 사회계약론자 입장, 아닌데? 휴머니스트. 잔혹한 형벌. 인간 사이 합의를 바탕. 오, 4번이네. 합의. 합의. 오케이. 답은 4번, 사회공헌자. 자, 70번은
보세요. 풀어보세요. 어? 넌 몇 번인데? 풀어 빨리 그럼. 나한테 물어보고 있어. 자, 정민아 몇 번? 저 모르겠는데 인터넷 단절을 뭘로 바꿔야 돼? 다른 말로 바꿔봐. 단절을. 예방. 예방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B잖아요, B. 범죄를 가로막는 방법. 범죄를 뭐 하는? 예방하는. 이렇게 되겠죠?